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3일 월요일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 2019 춘천시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하는데요. 춘천 YMCA의 최재 팀장에게 이 소식 전해 듣겠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원래 행사에서 주간 집회로 바뀐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이 지난주 50차를 넘어서서 이번 주 51차 수요 집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원주시민연대 김미숙 사무국장에게 전해 듣겠습니다. 이어서 법률톡에선 임미선 변호사가 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대한 법률 정보를 전합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타500 로열 폴리스 모델. 네, 2019 춘천시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습니다. 이번 원탁회의의 주제는요, 청소년이 꿈꾸는 춘천,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춘천이었다고 하는데요.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지역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한 생각과 개선책,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YMCA의 최재 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청소년 정책토론회가 지난 토요일에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네.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춘천시와 또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 공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다고요? 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춘천시 청소년 참여위원회가 주관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청소년 참여 설문 결과를 분석하고 당사자 중심의 의견을 제안하고 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는 진행이었고요. 춘천시 청소년들이 어디서 뭘 하고 놀까 하는 질문에서 시작된 토론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정책 토론회가 열리기에 앞서서 청소년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설문조사도 하셨던데요. 그 설문조사 내용부터 여쭤볼게요. 우리 춘천 지역 청소년들은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걸로 나왔나요? 네, 이번 설문 결과는 초중고 청소년들의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던 설문이었고요. 네. 춘천 청소년들은 주로 이제 명동이나 태계동에서 여가 활동이 집중되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고, 네. 오히려 공교육이나 사교육 등 하루 일과 중에 짧은 시간에 활용할 수 있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수용될 수 있는 공간에서 이제 여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코인 노래방이라든지 네. 또는 잘 알고 계시는 PC방이나 네. 요즘 청소년들이 좀 저렴한 또 카페를 좀 이용하면서 네. 다양한 이제 여가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예. 저희 예전과 비교하면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네, 그렇긴 한데 좀 예.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거리들로 이제는 좀 집중되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보니까요, 이번 정책 토론회는 그 덴마크에 다녀온 청소년들의 연수 보고회도 겸해서 열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덴마크에 청소년들이 직접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춘천시가 올해 시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교육과정들과 공간 구성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거기에 청소년들도 함께 정책 방향에 고민도 하고 선진문화를 경험하고자 덴마크를 다녀왔습니다. 네. 보면 덴마크는 자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고층 건물을 좀 규제하는 정책들이라든지 자전거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보고 느낄 수 있어서 도시계획들이나 환경 또는 교육 제도들을 보고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네. 좀 어떤 이야기들 많이 하던가요? 우선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의구심을 갖고 그 친구들은 또는 그 나라의 친구들이나 그 예. 나라 사람들은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행복한가를 되게 많이 아이들이 궁금해를 했고요. 예. 오히려 엘리베이터에 닫히는 버튼이 없다거나 또는 숫자 버튼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경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화면들이 없는 걸 보면서 예. 이게 그냥 기다리고 또는 여유를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도 있었고 네. 오히려 고층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 하늘을 되게 많이 보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여유라는 걸 처음 경험한 그게 제도적으로 많이 갖춰져 있었고 이제 건강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이제 자전거 도로가 인도보다 더 넓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중교통보다도 자전거 이용률이 훨씬 높아서 국회의원들이나 또는 이제 지자체 관계자들, 시민들도 굉장히 자전거 이용률이 높은 거를 저희들이 보고 네. 와서 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래서 행복 지수가 높구나를 좀 알던가요? 오히려 경험한 부분에서는 행복지수의 기준 자체가 굉장히 낮은 걸로 확인을 좀 할 수 있었고요. 예. 저희 한국 청소년들은 이제 목표에 굉장히 이제 치중돼 있다고 보면 예. 그 덴마크의 모든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은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기고 있어서 예. 오히려 그게 이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예, 싶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어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어떤 의견들을 냈을까요? 저희가 원탁 회의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 방향은 앞서 말씀드릴 때도 놀거리, 즉 문화공간 확충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는 공간과 프로그램들을 좀 제안하는 시간이 좀 되었고요. 네. 그 청소년 카페나 청소년 스터디 공간들, 다양한 체육시설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청소년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어른들에 맞춰져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그런 이제 이용시설의 확대에 대한 제안들, 그리고 저희 참여했던 청소년들 중에 장애 청소년들도 같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장애 청소년들과 청소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더 많이 개선돼야겠다라는 게 좀 이제 정책 제안들에 좀 있었고요. 예. 네. 아까도 우리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을 보낼 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택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만큼 여가 시간을 누리고 갖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청소년들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로는 대다수 청소년들이 이제 모르거나 거리상의 문제들을 많이 이제 제안을 뒀는데, 네. 확실히 기본적인 학사 일정이나 본인의 개인 시간으로 볼 때는 이제 그런 공간 자체를 이용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네. 안타깝네요. 예. 네네. 그런가 하면은 실제 여가 시간을 좀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잘 알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설을 좀 잘 알고는 있던가요? 저희가 이번에 설문조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반성을 좀 하게 됐고요. 예. 오히려 그 시설들을 모르는 아이들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 명칭에 대한 기관명이 너무 낯설거나 예. 아이들이 그런 이제 아쉬움들이 좀 있었고요. 네. 오히려 모르는 청소년들이 많았고 거리상의 문제 등으로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잘 갖춰져 있는 이용시설을 모르는 것들이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런 공간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느끼게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밖에도 청소년들이 좀 원하는 문화 공간이 있었나요? 북카페나 VR 체험관, 네. 지금 현재는 그 1인 미디어 방송에 대한 욕구들이나 활용도들이 높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작실이라든지 또는 진로에 대한 고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됐고, 네. 지역 안에 그런 체험 공간이라든지 또는 학교 밖에서 여러 경험과 상담이 이루어지는 멘토링 공간들을 되게 많이 원하고 있었고요. 네. 그리고 4차 산업이나 이런 과정들을 토대로 3D 프린터 체험관이라든지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학교에서 요즘 과학실이나 이런 활동들이 좀 많이 줄을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예. 실제로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초등학생들에 비해서 체험의 시간들이 현저히 적어서 그런지 그래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보여질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있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주말에 이런 것들 이제 아이 때문에 찾아보면 대부분 이런 서울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네, 해서 맞습니다. 네.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자, 청소년들이 원하는 문화 공간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이번 과정의 좀 결과 완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이런 의견들은 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현재 이 설문 결과를 토대로 봤을 때 명동이 주 여가 활동지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네. 현재 춘천시 여성가족과 청소년 팀에서는 청소년들과 그래서 그럼 지하 상가를 새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네. 이용 시설을 좀 확대해서 아이들의 공간을 좀 확보해 보자라는 이제 방향성으로 지금 계획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네. 이번 토론회가 그 춘천시의 여러 이제 정책들 중에 수기 과정을 당사자들한테 직접 들었던 결과다 보니까 네. 아마 그런 내용으로 반영돼서 앞으로 그 공간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아이들의 목소리나 아이들의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예정으로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인 생각들도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우리 청소년들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많이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예.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들이 아이들과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현재 선거권이 없다 보니까 이런 네. 정책 반영이나 추진에 청소년들의 의견이 항상 배제됐었는데 네. 오히려 이렇게 직접적으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YMCA 최지혜 팀장이었습니다. 네, 대법원의 일제시대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로 지난 7월 일본이 보복성 경제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 3개월에 걸쳐 시사포커스에서도 시민들의 대응 소식을 꾸준히 전해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원주 평화의 소녀상 시민 모임은 벌써 50차를 지나 이번 주 51차 수요 집회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 원주 시민연대 김미숙 사무국장에게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원주 시민분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50차 수요 집회가 열렸다고요? 네, 저희 원주 평화의 소녀상 원래 수요 집회는 2015년에 원주 시민들의 모금으로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였어요. 네. 그리고 그해 8월 15일에 제막 행사를 하고 그 다음 달인 9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 11시에 소녀상 앞에서 제막에 참여한 단체나 시민들이 모여서 원래 수요 집회를 매월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네. 원래는 지금도 뭐 원래 수요 집회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월마다 열리는 그런 수요 집회였잖아요. 네. 지난달 말부터 주간 집회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저희가 그동안 수요 집회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그 결과로 지난해에는 그 하혈치유재단을 해산을 이루게 되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아베 정권이 1차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또 8월에 하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매월 진행하던 원래 수요 집회를 8월부터는 매주 하는 수요 집회로 바꿨습니다. 네. 이렇게 주간 집회로 전환이 되면서 시민단체와 릴레이로 그렇다면 더 많은 지역단체들이 좀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7일에 처음으로 이제 원주 평화의 소녀상 청소년 지킴이단이 있어요. 네. 이 청소년 지킴이단의 수요 집회를 시작으로 8월 14일은 제막 기념식을 하면서 5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 문화재로서 아베 규탄 대회를 진행을 하였고요. 네. 또 원주에 있는 강원민주평통 강원도 전역의 여성위원회와 태장이동 사회단체협의회, 또 원주문화원, 그다음에 광복회, 항일운동 원주기념사업회, 또 원주여성단체협의회, 또 원주시 주민자치위원회, 또 여기 원주의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도 참여하시고요. 네. 또 좋은사회정책연구원과 푸른 원주 여성친화 도시를 진행하는 시민 참여단이 참여해왔습니다. 네. 특히나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매주 그 여러 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네. 지지난주에 참여했던 원주 밥상공동체 어르신들과 함께한 이 소녀상 수요 집회가 굉장히 뜻깊었어요. 그래요. 어르신들이 대부분이 그 소녀상에 있는 어르신들과 동년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80대 후반이실 때 뭐 32년생도 있으시고 예. 28년생 어르신도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셨는데 네. 소녀상을 친구처럼 예 안녕 이렇게 인사도 해주시고 네. 또 참석자들한테는 본인이 일제 강점기 때 뭐 학교를 막 입학하셔서 겪은 일제 만행이라든가 예. 아니면 일본 군대가 그 집에 들어와서 막 마당을 찌르면서 곡식을 다 이렇게 숨겨놓은 곡식까지 다 찾아서 뺏어가는 그런 과정. 예.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 한마디 한마디가 그 수요 집회이기보다는 역사 교육의 현장이었다고 봐서 네. 그 수요 집회가 또 유난히 또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네요. 저는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그때의 그 모습들이 조금 생생하게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지난주 50차 수요 집회에 참석을 못해서 아쉬운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네. 주랑 또 다음 달에 이어지는 수요 집회도 의미가 있겠죠. 이번 주 25일에는 원주시 의회에서 시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신다라고 하셨고요. 네. 다음 주는 원주시 체육회에 체육인 분들, 성불원,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 원주시 협의회, 영건교회나 이렇게 신도들하고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수요 집회를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네. 또 다양한 단체들이 우리도 수요 집회에 좀 참석하고 싶다라고 해서 현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단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11월까지는 매주 수요 집회가 무난하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매주 수요 집회를 하다 보니까 그 전에 매월 수요 집회 할 때도 그 시간만 되면 이렇게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일부러 찾아오시고 그래서 참석하시고 또 참석하시고 가실 때는 네. 좀 그냥 볼 때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참석하고 보니까 한 일은 없지만 굉장히 뿌듯하다. 예. 그리고 소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네. 저희도 이제 주최하는 입장에서 좀 뿌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 네. 이 수요 집회는 저희가 원주 평화의 소녀상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에게 자행된 그 성노예 만행, 그거에 대한 일본의 사죄하고 배상을 또 요구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번 기회에 강제동원에 대한 그런 사죄와 배상,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경제 침략, 역사 왜곡 이런 것도 같이 규탄하고 네. 이 부분은 시민들에게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수요 집회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수요 집회에 대해서 원주 시민연대 김미숙 사무국장에게 말씀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시사 포커스 박윤경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어려운 법률 상식을 쉽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임미선 변호사의 법률톡 시간인데요. 임미선 변호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요.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요. 처벌받게 되는 형사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 형사 책임. 요즘 좀 민감하죠. 네. 문서라는 게 크게 사문서와 공문서로 나뉜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사문서와 공문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문서는요. 개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거든요. 네. 근데 그 문서의 내용에 권리라든가 의무라든가 어떠한 사실 증명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네. 예를 들면 매매 계약서라든가 계산서라든가 영수증 그리고 이력서, 추천서, 현금 보관증 같은 서류가 사문서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반면 그 공문서는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는데요. 네. 공문서는 직무에 관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 공무원이 자신의 명의로 어떠한 그 개인 채무 부담에 문서를 작성을 했다면요. 네. 이는 공문서가 아니라 사문서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사문서와 공문서는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복사기나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정말 원본과 아주 똑같은 서류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네. 원본과 똑같이 복사된 문서도 이런 문서에 해당이 되나요? 당연히 문서에 해당이 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또한 사진기나 복사기를 사용을 해서요. 기계적인 방법에 의해 원본을 복사한 복사 문서는 문서의 사본이라고 하더라도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다면 문서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문서를 위조한다는 것이 문서의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는 건가요? 위조는요.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 즉 명의를 사칭해서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갑이 을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한다던가 아니면 갑이 을의 명의로 뭐 대출금 신청을 작성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존에 작성된 문서에 어떠한 내용을 변경한다라는 것은 위조가 아니라 변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기존에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바꾸는 거는 위조가 아니라 변조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위임을 받았어요. 네네. 그래서 대신 문서를 작성을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경우에도 위조죄로 처벌을 받나요? 작성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어떠한 포괄적인 그 위임을 받아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나 만약에 허락 없이 그 타인의 명의로 그 문서를 작성한 이후에 나중에 그 타인으로부터 뭐 승낙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요. 네. 문서를 그 작성할 당시에 그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요. 위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를 해야겠네요. 이번에는 공문서 위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공문서 위조라는 것이 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소의 문서를 위조함으로써 성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되는 사례나 판례가 있을까요? 공문서 위조의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요.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경우예요.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어 있는 사진을 떼어내고요. 예. 자신의 사진을 붙였다고 한다면은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공문서 위조가 되는군요. 네, 그렇죠. 생각을 못했어요. 만약에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에요. 네, 권한은 있는데 네네. 공문서 내용을 위조한 경우에도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이 될까요? 예, 역시 공문서 위조로 처벌은 되지는 않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는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법률이 세세하게 아,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요. 예. 문서의 그 작성 권한자인 공무원만이 반드시 주체가 될 수 있는 신분범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만약에 하더라도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다고 한다면은요.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렇게 처벌된 판례나 사례가 있을까요? 가장 많은 사례가 그 건축물 대장에 무허가 건물을 허가 건물을 기재한 경우라든가 원본과 대조하지 않고 원본 대조필을 날인한 경우 또는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그 신축물에 그 준공 검사를 하였다고 기재한 경우라고 한다면요.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됩니다. 그래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이 되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국제 결혼과 관련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고 그냥 정말 한국에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혼인 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도 이 공문서 위조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호적 공무원이 그 신고 사항이 허위인 것을 알았어요. 네. 그걸 알고 호적부에 허위 기재를 한 경우에는요.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요. 호적 공무원이 그러한 허위 신고 사항을 전혀 모르는 경우에라고 한다면요. 네. 그 허위 혼인 신고를 한 자가요. 네.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 따라서 만약에 실제 혼인 생활을 유지하지 않고 혼인 신고만 되어 있고 남편과 부인이 서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고 뭐 결혼식도 올리지 않는 등 그 결혼의 실체로 볼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요. 네.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 네. 저는 이거 띄어읽기 어떻게 하실지. 자, 지금까지는 문서 위조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네. 아까 위조랑 변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문서 변조죄는 위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변조는요.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이에요.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어떠한 변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예를 들면 어떤 그 결제된 원안 문서에요. 새로운 사항을 조금 추가해서 기재한 경우라든가 네. 첨부된 도면을 떼어내고서 새로 작성된 도면을 첨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네. 변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그 동일성을 해야지 않을 정도 안에서의 네, 변경을 네. 했을 때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네. 그 도를 넘어섰어요. 네. 만약에 문서의 중요한 부분에 어떤 변경을 하거나 네.
효력을 상실한 문서에 변경을 해서 새로운 내용의 문서를 작성했다. 네. 이 정도는 그 범위를 넘어설 것 같은데 위조에 해당이 될까요? 그렇죠. 아. 기존 문서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에 따라서요. 위조죄로 처벌되느냐, 변조죄로 처벌되느냐의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문서 변조와 관련된 판례나 사례를 좀 알아볼까요? 실제 판례 사안인데요. 어떤 그 채무자가요. 돈을 그 어떤 사람한테 빌렸어요. 네. 그런데 갚지 않고 있다가 채권자가 이제 막 형사 고소를 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채권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임대차 계약서를 스캐너로 다 이렇게 복사를 한 후에요. 네. 보증금액 부분을 공란으로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네. 임대차 보증금을 조금 부풀려 가지고 네. 볼펜으로 기재해서 채권자에게 보여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 같은 경우에 사문서 변조죄에 아. 해당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순간 그 어렸을 때 성적표 나오는 그게 생각이 나셨나요? 예, 칼로 살짝 그 숫자를 긁어가지고 네. 그 예. 내용의 동일성이 크게 해야 된다면 위조에 해당이 되시는 거고요. 그 네. 등수를 얼마나 바꿨는지 네, 그렇죠. 차이가 있겠죠. 그래요. 그런 행동도 주의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네. 자, 오늘 문서 위조와 변조죄에 네.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보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임미선 변호사였습니다. 네, 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오후 1시 반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